안녕하세요. 반려동물 과정을 맡게 된 훈련사 유진호입니다. 자, 오늘은 2강 동물 행동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사진을 보면은 반려견이 손을 들고 있죠? 이 손을 주는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이 반려견이 손을 드는 이유가 야생에서 배워왔던 그런 습관 때문에 우리에게 손을 주는 것인지 그런 것을 꼼꼼히 알아보고 이 동물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동물 행동학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심리학과 동물 행동학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반려동물 행동학이 기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떤 이해가 있어야지 이 동물 행동학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행동이 일어나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심리학과 동물 행동학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근원과 과학의 철학이 담겨 있는데요. 19세기 후반에 과학자들이 사람에 대한 마음에 대한 연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심리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이 생겼으며 이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시들이 필요했고 자료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물을 이용해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과정이 생겨났으며 그에 따라서 대표학자로는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와 같은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심리학에서는 네 가지 요인을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행동주의, 정신분석, 생리심리학, 그리고 학습심리학이 있습니다. 자,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심리학자 스캐너가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이끈 학자로서 이제 동물과 사람은 긍정적 결과에 따라오는 행동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뭔가 내가 어떤 상황에 대처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봤을 때 비슷한 상황에서도 비슷한 선택을 한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정신분석 같은 경우에는 유아기 때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불안한 감정이 느꼈을 때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반려견에게는 분리불안이라는 불안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오면은 갑자기 짖거나 아니면 하울링을 하거나 소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의기가 소침해지거나 아니면 무기력증에 있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불안감을 표출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친구들이 선택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분리불안 과정을 없애는 방법도 우리 동물관리사 과정 안에 있으니 한번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리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뇌를 연구하여 호르몬 체계의 심리학적인 기능의 유전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 있어서 머리의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호르몬의 역할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를 들어 뭐 발전기가 오는 강아지들은 뭐 이런 행동을 하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남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아드레날린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이끄는지 그런 심리학을 연구한 거고요. 학습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득적 행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언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배웠을 때 생각나는 수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계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학습 심리학입니다. 자, 여기서 모두 다 반려동물한테도 이런 과정이 나타나는데요. 자, 오늘은 반려동물 행동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동물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을 해야 합니다. 자, 동물이란 운동 감각을 기능을 가진 상대적으로 이제 식물과 대치되는 것으로 자, 식물이 아니면은 거의 모두가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동물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말, 뭐 붕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절지동물인
뭐 달팽이라든지 거미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심지어 말미잘 같은 것도 동물에 포함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동물행동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20세기 후반에 많은 발전을 이뤘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학자가 로렌스, 팀베르겐, 브리슈 총 3명이 이런 동물행동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벨상을 수여한 그런 사람들이고요. 자, 이런 동물행동학이 잘 보시면은 20세기 후반에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심리학에서는 19세기 후반에 이런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 발전에 따라서 약 100년 만에 동물행동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물행동학의 연구 분야는 총 4가지로 일단 행동의 지근 요인과 행동의 궁극 요인, 행동의 발달, 행동의 진화 정도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이 행동의 지근 요인과 궁극 요인, 뭐 발달, 진화 이런 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수컷 반려견이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성견이 되었을 때 마킹이라는 행동을 합니다. 다리를 들고 배변을 보는 행동을 하죠. 자, 1번 일반 배뇨는 어디가 다른가? 왜 이 마킹이라는 것은 왜 어떤 부분에서 다른 것이지? 라는 부분이 바로 지근 요인입니다. 왜 이런 역할을 하고 어떻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라는 행동인데요. 자, 이 일반 배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배뇨는 소변을 배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킹이라는 것은 나의 냄새를 상대에게 전달하고 또한 내 영역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마킹이라는 행동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행동의 궁극 요인입니다. 자, 근데 왜 새끼 때는 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하는가? 이거는 반려견이 성견이 되면서 성발현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어떤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습관처럼 나타나게 행동이 발달되는 건데요. 바로 이것을 행동 발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늑대들도 하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 행동의 진화입니다. 자, 행동의 진화요? 말이 안 되죠? 왜냐? 같은 계통에 있는 어떠한 종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냐? 즉, 행동의 이 늑대라는 동물이 반려견으로서 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습관들이 남아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자, 늑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킹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알려줍니다. 이 영역이라는 것은 다른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종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고 나는 이런 동물이야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서 마킹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마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는 중성화를 했고 일찍이 중성화를 했는데 왜 마킹을 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수컷의 경우에는 생식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배에 붙어서 앞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을 볼 때마다 앉아서 소변을 보게 되면은 자꾸 배에 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우리 소변은 내 몸에 묻으면 더러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는 게 마킹이 아니라 일반적인 배뇨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반려동물의 행동학에서 이제 적응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생애 번식 성공도인데요. 자, 개체가 낳은 새끼수 곱하기 새끼들이 번식 연령에 도달하기까지의 생육률을 뜻합니다. 자, 개체가 낳은 새끼수가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연어와 거북이죠. 자, 연어 같은 경우에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 새끼를 낳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분명 성체가 된 연어들은 많이 죽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죽고요. 그리고 어린 치어들도 다시 강에서 생활하고 다시 바다로 넘어가기까지 정말 많은 포식자들을 만나고 그에 따라서 많은 개체수가 줄어들지만 아직도 우리 지구상에 이런 연어와 거북이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거북이도 마찬가지죠. 거북이도 해변에 와서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부화하면은
갈매기라든지 아니면은 개라든지, 그리고 물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물고기라든지 다양한 포식자들이 이 거북이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 거북이들도 끝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 파괴와 같은 그런 요인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새끼를 많이 낳음으로써 자신들이 계속 유전자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끼들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종족들도 있습니다. 코끼리라든지 기린입니다. 자, 사자도 꽤나 여러 마리를 낳고, 뭐 약간 상위 포식자인 호랑이도 여러 마리를 낳는데 왜 이상하게 초식 동물들이 한 마리만 낳고 두 마리 낳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약간 사람으로 따지면 쌍둥이 같은 역할이에요. 그 친구들은 보통은 한 마리를 낳습니다. 왜냐?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동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자일까요? 호랑이일까요? 표범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바로 1순위는 코끼리, 2순위가 기린, 3위가 하마. 자, 다 초식동물이에요. 이 대형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장이 빠르고 그에 따라서 다른 천적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마리를 낳고 잘 키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 마리만 낳는 경우가 많고요. 자, 동물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존율을 올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생애 번식 성공도이고, 이런 동물의 행동들을 봤을 때는 생존율이 제일 높은 방식으로 계속 그런 형태로 진화해 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반려동물의 행동학이 기능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동물들은 여러 가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마치 사람과 같이. 자, 대표적으로 사자와 미어캣, 하이에나, 뭐 여러 가지 무리 생활하는 동물들에서 그런 행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자와 미어캣, 뭐 하이에나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같이 양육을 하는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취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숫사자가 한 마리 있으면 암사자가 여러 마리 있고, 배다른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개체들을 한 암컷이 내 새끼만 보살피는 게 아니라 이 암컷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육아를 통해서 우리 개체들이, 어린 개체들이 성체가 될 때까지 계속 관리하면서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포괄적인 행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행동들을 유도하고 개념을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어느 사육사가 있고 당나귀가 있어요. 자, 참고로 저 사육사는 저였습니다. 저 당나귀는 제가 같이 사육을 하던 동물 중 하나였어요. 근데 이 당나귀의 행동을 보면요, 사육사를 계속 향해서 지켜보고 있죠. 이 사육사가 뭘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할지를 관찰하고 있어요. 자, 이 행동을 했을 때 이 당나귀는 저를 무서워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습득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이 사육사가 무엇을 줄지, 나를 예뻐해 줄지, 뭐 간식을 줄지, 건초를 넣어줄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반려동물이라든지 동물은 행동의 구조를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제 종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이 있고요. 학습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방금과 같이 당나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후천적 행동이고요. 자, 이 후천적 행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라든지 뭐 환경, 그리고 경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발전됩니다. 자, 하지만 태어나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동의 양식 같은 경우에는 본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말은 땅을 구르면은 자신이 위협하는 행동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기린 같은 경우에는 네킹이라는 걸 합니다. 자, 네킹이 뭐냐면은 목을 돌려서 상대방에게 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자, 기린의 네킹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목표도 있지만 친근감을 표시할 때도 이런 네킹이라는 행동을 합니다. 즉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네킹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학습을 통해서 이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연구에 따르면은 이런 행동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동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생득적 행동 같은 경우에 뭐 뇌라든지 아니면 심피질의 발달에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이제 심피질이라든지 뇌가 얼마나 발달했냐에 따라서 이 학습 능력 자체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런 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라든지 그리고 또한 무리 생활을 하는 그런 동물들도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사자라든지 아니면 반려견을 예로 들게요. 자, 사자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사자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대표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자들마다 사냥 방식이 조금씩 틀려요. 그거는 이 사자라는 개체들이 어느 한 사냥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이것을 계속 전파해서 그렇고요. 자, 반려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호자님과 생활하고 있는데 모든 반려견이 어떤 행동을 똑같이 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앉아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손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엎드리를 잘하는 등 여러 가지 행동에 따라서 이런 발달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며 머리가 조금 나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행동들이 늦게 발달한다 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 동물을 가축화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첫 번째 반려견, 그리고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요. 어느 한 학사, 이제 러시아 생물학자인 벨라예프가 은여우를 가축화해보기로 해봤습니다. 자, 은여우는 야생동물이에요. 원래는 저렇게 하얀색의 은색 털이 뒤덮여 있는 여우인데요. 자, 1952년에 러시아 생물학자 벨라예프가 동료들에게 온순한 개체 위주로 은여우를 육종하고 선발하여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963년에 사람에게 꼬리를 흔드는 개체가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점차 사람에게 순종적인 여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헌데 이상하게 여우들의 외형이 변화하기 시작했고요. 얼룩무늬를 가지게 됐고 다양한 색상이나 꼬리가 말려있거나 귀가 접혀있는 등 조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야생에서 볼 수 있는 은여우와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을 좀 더 발달시켜 보겠다 생각했던 러시아 생물학자 벨라예프가 1973년에서는 갑자기 낯선 사람을 보고 개처럼 짖는 여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야생동물에게 사람에게 친근감이 있는 아이들만 선발하여 개량하고 계속 가축화를 시도했더니 점점 외형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까지도 모두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가축화가 된 은여입니다. 위의 사진과 다르게 조금 더 검정색 털들이 많은 개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축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행동이 변화하고 또한 모습조차 변화하는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를 봤을 때도 얘는 이런 행동 때문에 이렇게 발달할 수 있구나, 저런 행동을 했으니까 저렇게 발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행동의 구조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득적 해발기구와 뭐 행동의 동기부여 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호메오타시성, 동기부여성, 즉 식욕과 수면욕, 배설욕, 체온호흡, 유지욕,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욕구들에 나타나는 향상성을 바라는 건데요. 뭐 식욕이면은 내가 음식을 먹고 싶으니까 뭐 이 음식은 먹지 말고 저걸 먹어야지 라는 그런 거고, 자, 번식적 동기부여는 호르몬성 그런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친구는 발전기가 있으니까 저 친구랑 계속 붙어 있어야지 하는 수컷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나한테는 애가 있으니까 모성애가 나와야지 라는 그런 행동적인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자, 내발적 동기부여 같은 경우에는 자, 반려견에게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호기심, 조작욕, 접촉욕,
자, 호기심은 우리가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장난감을 보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거와 접촉하고 싶은지, 그런 행동에 따라서 행동이 조금씩 변할 수 있고요. 정동적 동기부여, 뭐 가볍게 말하면은 1차원적인 기분입니다. 기쁨이라든지 두려움, 분노 등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내외적인 자극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자, 사회적 동기부여는 이 친구가 생활하면서 우리랑 배우는 여러 가지 뭐 환경이라든지 행동에 따라서 이것을 표출하는 능력인데요. 아까 심리학에서 말했듯이 그런 학습에 의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동의 구조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신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이것을 요즘 흔히 말하는 카밍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이 카밍 시그널은 몸짓이라든지 아니면 눈의 모양이라든지 귀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소리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청각 신호, 울음소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긁는 소리라든지, 시각 신호로는 표정이라든지 자세와 동작, 후각 신호로는 체취와 페로몬, 개체의 기본적인 정보는 이제 뭐 성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혈연이라든지, 내적 상태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의 영양 내분비의 동기부여, 그리고 외부 정보로는 먹이와 적의 존재에 따라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신호들이 전부 다 달라요. 자, 청각 신호로는 어떤 걸 나타낼 수 있죠?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자,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각 신호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또한 불안감을 표출할 때도 쓰이며, 이런 신호를 줄 때 짖음을 통해서는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들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각 신호 같은 경우에는 표정. 자,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 많이 발달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보호자를 좋아하는 반려견일수록 그런 표정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반려견이 사람을 보고 그런 행동을 따라하려고 유치하면서 표정이라는 근육이 조금씩 발달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자세와 동작에서는 우리는 흔히 하품이라든지 플레이바우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후각신호로는 이제 마킹한 그런 소변 냄새를 맡음으로써 이 반려견은 지금 이런 상태고 이런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아이겠구나 하는 유추적인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카밍 시그널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꼬리를 흔든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이라든지 동물에 대해서 우호적인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꼬리의 움직임을 잘 보면서 이 강아지의 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숨소리라든지 방향성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정보를 다 맞춰야지만 지금 이 반려견은 정확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즉 외부 정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꼼꼼하게 이 카밍 시그널은 항상 믿으면 안 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입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이 반려견이, 이 동물이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동의 발달과 학습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자, 유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요. 사진 중 강아지 사진이 하나 있죠. 이 강아지는 셔틀랜드 십독이라는 강아지예요. 셔틀랜드 십독은 짖음이 굉장히 심한 견종으로 유명하고 귀가 굉장히 예민한 견종이에요. 왜냐? 이 셔틀랜드 십독 같은 경우에는 양을 지키는 견종인데 이 셔틀랜드 십독은 중형견을 포함되며 이 중형견의 셔틀랜드 십독은 양의 천적들이 나타나면 짖음으로써 보호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유전자 배경은 성격이 소심하고 귀가 예민하며 그에 따라서 짖음도 잘 짖어야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반려견으로서 키우다 보면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보호자가 어떤 교육을 하냐에 따라서 이 반려견이 성격이 짖음이 없어지고 그리고 좀 더 소심하기보다는 대범해질 수도 있습니다. 즉 환경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 환경에는 마찬가지로 강아지를 키우시는 보호자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행동의 진화와 유전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 사진에는 얼룩말이 있어요. 이 얼룩말은 야생동물 중에서도 꽤나 야생성이 강한 동물입니다. 야생동물 중에서 이 강한 얼룩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진을 보면은 두 번째 개체가 입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왼쪽 개체는 사실 이 친구의 두 번째 개체의 엄마입니다. 이런 행동을 왜 유지를 하냐? 자, 이 엄마도 원래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근데 어느 한 사육사가 이 친구가 이렇게 잇몸을 보여주는 저런 행동을 강화시키면서 이 아이에게도 전달된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행동을 기본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말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의 소변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상대방의 소변을 섭취하는 경우 이 아이들은 여기 안에 소변 안에 있는 호르몬을 느끼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그리고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소변 냄새가 코 속으로 훅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아, 얘는 지금 이런 상태구나, 아, 쟤는 저런 상태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이 유전적으로 내려오고 이것을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를 보고 아, 저렇게 하면은 저 사육사가 나에게 간식이라든지 건초를 주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행동의 진화와 유전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반려견이 행동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고 그에 따라서 많은 발전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환경적 요인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물론 여러 훈련사들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유전적 요인이 좀 더 강하고 어떤 아이는 뭐 경험적 요인이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유전적 요인은 저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친구의 부모견은 정확하게 우리가 선택해서 기른 견종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만나는 이 견종은 결국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아이를 케어하고 발달시키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성격과 그리고 이 아이의 행동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동물 행동학을 끝마치면서 여러분들도 동물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